괜찮아. 별거 아니야. 친구가 힘들어할 때 건넨 이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분명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친구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래, 뭐. 별거 아니지라고 씁쓸하게 웃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긴 적 말입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가 이 보고서 다시 해와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태도가 불성실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다음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번엔 너무 비굴하게 군다는 소리를 들은 경험은요? 아,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 침묵하자니 무뚝뚝해 보이고 말하자니 뭔가 삐걱거리고 좋게 말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너 왜 그렇게 말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동안 여러분이 느낀 그 답답함은 전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 영어, 과학은 배웠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하기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의 바르게 말해라, 공손하게 대답해라라는 추상적인 훈계만 들었을 뿐이죠. 그러니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꼬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똑같이 위로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상대를 울컥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는 고맙지만 이라는 거절을 받습니다. 똑같이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의 칭찬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어떤 사람의 칭찬은 무슨 속셈이지? 라는 의심을 삽니다. 그 차이는 대단한 화술이나 말발이 아닙니다. 단 세 글자, 심지어 단 한 단어의 선택 차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 차가운 사람은 괜찮아, 다 지나가 라고 말을 하고 따뜻한 사람은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일이야? 딱 이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빨리 덮으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말입니다. 단어 세 개 차이로 한쪽은 문을 닫고 한쪽은 문을 여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자가 오늘 회사에서 완전 망신당했어라고 했을 때 차가운 사람은 그게 다 내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따뜻한 사람은 어머, 얼마나 속상했어. 어떻게 된 거야? 첫 번째는 가르치려 들고 두 번째는 공감부터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부부 싸움을 만들기도 하고 평생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여는 따뜻한 말하기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패턴들을 이해하고 나면 왜 같은 내용인데 어떤 말은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은 위로가 되는지, 왜 내 말은 자꾸 오해받고 저 사람 말은 다들 좋아하는지, 왜 똑같이 사과해도 어떤 사과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과는 더 화나게 만드는지, 그 모든 비밀이 손바닥 보듯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은 의도가 오해받는 일로 밤잠 설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의 온도를 단 1도만 높여도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맨날 말만 하면 삐걱거릴까? 하고 자책하셨다면 이제 그 자책은 끝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단지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될 수 있도록 제가 50년 인생을 살며 터득한 따뜻한 말하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로가 칼이 되는 순간, 친한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 오늘 승진 누락됐어. 3년 동안 밤새워가며 일했는데 신입한테 밀렸어.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분명 위로하려고 한 말입니다. 친구를 빨리 안심시키고 싶어서 건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친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래, 뭐, 괜찮겠지.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면 뭔가 찜찜합니다. 분명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친구가 더 상처받은 것 같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서가 잘못됐을 뿐입니다. 괜찮아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내 감정은 과하다, 빨리 정리해라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는 말이죠. 하버드 의대 정신과 연구팀이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로의 효과성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O그룹은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B그룹은 정말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하겠어. 결과는 어땠을까요? O그룹의 반응을 들은 사람들의 87%가 위로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42%는 더 외로워졌다고 느꼈죠. 반면 B그룹의 반응을 들은 사람들은 91%가 이해받는다고 느꼈다고 답했고 78%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O는 감정을 부정하고 B는 감정을 인정합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아픔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힘든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들려주면 뇌의 편도체 감정, 중추가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내 감정이 거부당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따뜻한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친구가 승진 누락됐어라고 했을 때 차가운 반응은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어. 라고 하지만 따뜻한 반응은 진짜 얼마나 허탈했어.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가운 반응은 너무 상심하지 마. 내 실력은 다들 알아. 따뜻한 반응은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겠다. 그냥 옆에 있어 줄게. 차이가 보이시나요? 따뜻한 사람들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내가 지금 힘들구나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수용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전에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괜찮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실 거야 보다는 많이 울어도 돼. 얼마나 슬플까? 라고 하세요. 배우자가 사업 실패했을 때에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보다는 많이 힘들었지?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쉬어라고 하세요. 자녀가 시험 망쳤을 때에도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보다는 준비 많이 했는데 속상하겠다. 어떤 문제가 어려웠어? 라고 하세요. 보이십니까? 따뜻한 말의 핵심은 내 감정은 당연하고 정당해 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는 겁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설득되기 전에 먼저 이해받기를 원한다.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좋은 조언도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날 이해해라고 느끼기 전에는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위로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괜찮아는 가장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아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많이 힘들겠다. 진짜 속상하겠다. 얼마나 억울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성급하게 괜찮아로 그 사람의 아픔을 덮지 마세요. 그냥 그 아픔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넨 겁니다. 두 번째, 칭찬이 독이 되는 이유.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상에 올리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많이 늘었네. 그래도 국은 좀 짜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굳습니다. 방금 칭찬을 들었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시어머니는 분명 칭찬도 하고 조언도 한 건데 말입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직장 상사가 이번 프로젝트 수고했어. 근데 다음엔 좀 더 꼼꼼하게 해봐라고 말했을 때 친구가 옷 예쁘다. 그래도 이 색깔보단 저 색깔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때 분명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듣고 나면 왠지 기분이 묘합니다. 칭찬받은 건지 지적받은 건지 헷갈리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칭찬은 기억도 안 나고 뒤에 붙은 지적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칭찬 뒤에 그래도, 근데, 하지만을 붙이는 순간 앞에 칭찬은 모두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 뇌는 앞에 칭찬을 자동으로 지워버리고 뒤에 지적만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과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상사의 피드백을 듣게 한 뒤 3시간 후에 무엇이 기억나는지 조사했습니다. 수고했어. 근데 다음엔 더 잘해봐라는 식의 피드백을 들은 그룹은 3시간 후 칭찬 내용을 기억한 사람이 고작 18%였습니다. 반면 지적 내용은 무려 89%가 기억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감정 상태였습니다. 칭찬도 분명 들었는데 스트레스 수치는 지적만 들었을 때와 거의 동일하게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뇌는 경고등을 켭니다. 아, 진짜 중요한 말이 지금부터 나오는구나 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앞에 칭찬은 뒤에 지적을 부드럽게 포장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전락해버립니다. 칭찬을 들은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뒤에 거였구나. 앞에 말은 그냥 기분 풀어주려고 한 거짓말이었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패턴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지적하기 미안하니까 칭찬으로 포장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거죠. 착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며느리에게 요리 솜씨 늘었네. 그래도 국이 짜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정말로 며느리 요리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국이 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앞에 칭찬을 갖다 붙인 걸까요? 며느리는 후자로 받아들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화장 예쁘다.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하지 그래? 이 말을 들은 아내는 화장 칭찬을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평소엔 안 예뻤다는 소리로 듣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번 보고서 잘했어. 그래도 다음엔 오타 좀 줄이자. 직원은 칭찬보다 오타 지적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럼 지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들은 칭찬과 지적을 절대 한 문장에 섞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합니다. 최소한 하루, 길게는 며칠을 띄웁니다. 며느리 요리를 칭찬하고 싶다면 그날은 진심으로 칭찬만 합니다. 요리 정말 맛있다. 솜씨가 많이 늘었네라고 말하고 끝입니다. 국이 짜다는 말은 며칠 뒤 다른 요리를 먹을 때 나는 국을 좀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라라고 본인 취향으로 슬쩍 언급하는 겁니다.
직원 보고서를 칭찬할 거면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이번 보고서 정말 잘 봤어. 데이터 분석 부분 특히 인상적이더라. 오타 지적은 다음 보고서 받을 때. 참고로 오타 체크는 이런 프로그램 쓰면 편해라고 별개의 팁으로 줍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시인 백거이는 이런 시구를 남겼습니다. 좋은 말은 따뜻한 봄볕처럼 주되 쓴소리는 가을 서리처럼 각각 제때를 가려내려야 한다. 칭찬할 땐 온전히 칭찬만 하세요. 지적할 땐 따로 시간을 내서 지적하세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이 오히려 둘 다 망칩니다. 그래도, 근데, 하지만 이 세 단어만 입에서 빼도 여러분의 칭찬은 진짜 칭찬이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칭찬할 때 뒤에 꼬리를 달고 싶은 유혹이 올라온다면 꼭 참으세요. 그냥 칭찬으로 끝내세요. 칭찬은 칭찬대로, 지적은 지적대로 따로따로 전할 때 비로소 둘 다 제대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 조언이 잔소리가 되는 순간. 너는 왜를 절대 쓰지 마세요.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취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합니다.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죠.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결국 참다 못해 방문을 벌컥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맨날 방에만 있니? 친구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아들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문을 쾅 닫는 소리. 엄마는 서럽습니다. 자식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왜 잔소리가 될까요? 이런 일은 부부 사이에도 흔합니다. 남편이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게 들어와? 다른 남편들은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이래? 남편은 화를 냅니다. 나보고 어세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이 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상사가 답답해서 말합니다.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다른 애들은 한 번 말하면 알아듣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신입사원은 주눅이 듭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패턴이 보이십니까? 너는 왜로 시작하는 모든 말은 조언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왜라는 말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부족해. 너는 이상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일대 언어심리학과에서 부모 자녀 간 대화 5,000건을 분석했습니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받은 자녀들의 반응을 추적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니? 라는 질문을 들은 자녀의 94%가 이것을 질문이 아닌 비난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83%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죠. 반면 대화 자체가 단절된 경우도 68%나 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뇌 반응이었습니다. 너는 왜라는 말을 들을 때 뇌의 편도체, 즉 위협을 감지하는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마치 신체적 위협을 받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일을 못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라고 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화가 될 리가 없죠. 그럼 답답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따뜻한 사람들은 너는 왜 대신 나는 걱정돼를 씁니다. 아들이 방에만 있을 때
너는 왜 맨날 방에만 있니? 가 아니라 엄마는 내가 요즘 힘든 건 아닌가 걱정돼.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당신은 왜 맨날 늦게 와? 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돼. 몸은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신입사원이 실수했을 때 너는 왜 또 틀리니? 가 아니라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건 아닌가 싶네.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라고 물어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귀를 닫고 방패를 든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받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단단하게 굳어질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너는 왜로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답답합니다. 100번 말해도 안 변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너는 왜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와의 거리만 더 벌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답답함을 느낄 때 입에서 너는 왜가 튀어나오려는 순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걱정돼. 나는 속상해. 나는 궁금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세요. 그때 비로소 상대방은 방어막을 내리고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 사과가 변명이 되는 치명적 습관. 친구와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데 친구가 말합니다. 미안한데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시켜줄래? 잠깐,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요? 커피 주문이 미안한 일인가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옆 사람이 말합니다. 미안한데요. 여기 좀 지나갈게요. 길을 막고 있던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하다고 할까요? 회사에서 동료가 묻습니다. 미안한데 이 서류 어디에 제출하는 거야? 업무 질문이 미안한 일인가요? 요즘 사람들은 미안한 데를 입버릇처럼 답니다. 밥 먹듯이 미안하다고 하죠. 심지어 미안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미안한 대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남한테 민폐 주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내가 뭔가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것 자체를 미안한 일로 받아들이게 됐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정작 진짜 미안해야 할 상황에서 미안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평소에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진심이 담기지 않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습니다. 미안해, 길이 막혀서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미안하다네. 맨날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늦었잖아. 실수로 동료 서류를 엎질렀습니다. 아,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동료는 됐어라고 대답하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라고 사과합니다. 배우자는 또 그러네라며 돌아서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스탠퍼드 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평소에 미안해를 자주 쓰는 사람의 사과를, 다른 그룹에는 꼭 필요할 때만
미안해를 쓰는 사람의 사과를 듣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사과는 진정성이 32%밖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꼭 필요할 때만 사과하는 사람의 사과는 무려 87%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졌죠. 더 충격적인 건 사과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진짜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했을 때 상대방의 72%가 어차피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쓰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미안한데를 입버릇처럼 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매번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입하는 겁니다. 나는 패기치는 존재야. 내가 뭔가 요구하는 건 민폐야. 친구에게 부탁할 때도 미안한데 이거 좀 도와줄래? 라고 시작하면 친구도 무의식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 걸 부탁하는구나. 거절하기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따뜻한 사람들은 미안한데 대신 혹시나 고마워를 씁니다. 친구에게 커피를 부탁할 때 미안한데 커피 좀 시켜줄래? 대신 고마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할게라고 말합니다. 길을 지나갈 때 미안한데 지나갈게요 대신 실례합니다. 혹은 그냥 지나갈게요라고 말합니다. 동료에게 질문할 때 미안한데 이거 물어봐도 돼? 대신 혹시 이거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미안하다는 말은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은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만 써야 합니다. 약속에 늦었을 때, 실수로 피해를 줬을 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이럴 때만 진심을 담아 미안해라고 말하세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고마워, 실례합니다. 부탁해도 될까 같은 표현을 쓰는 게 훨씬 품격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귀하기에 아껴 써야 하고 사과도 마찬가지다. 사과는 화폐와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진심을 담았을 때 비로소 그 말의 무게가 살아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더욱 미안해를 많이 씁니다. 사회적으로 순응하고 배려하는 걸 미덕으로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 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전혀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질문할 때 습관적으로 미안한데라고 시작하려거든 잠깐 멈추세요. 정말 미안한 일인가요? 아니라면 고마워. 혹시 실례합니다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미안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진심을 담아 미안해라고 말하세요. 변명도 핑계도 붙이지 말고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사과는 상대방 마음에 제대로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도 함께 회복될 겁니다. 5번째, 격려가 상처가 되는 무서운 진실. 친구가 이직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풀이 죽어 있습니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하면 돼.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이 더 어두워집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 응원하려고 한 말인데 왜 친구가 더 움츠러들까요? 이런 경험은 가족 간에도 흔합니다. 수험생 아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다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힘을 주려고 말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는 당황합니다. 격려했는데
왜 저럴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습니다. 선배가 격려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하면 어떡해? 넌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봐. 신입사원은 네,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눈빛은 더욱 불안해 보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할 수 있어라는 말은 겉으로는 격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압박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너는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실패한 건 내가 부족해서야. 특히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사람에게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칼이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쏟아부었는데 상대방은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더 몰아붙이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가장 효과적인지 연구했습니다. 1,50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패 직후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같은 격려를 들은 그룹은 오히려 자존감이 평균 28% 하락했습니다. 반면 지금 많이 힘들겠다. 실망스럽겠어 같은 공감을 들은 그룹은 자존감이 오히려 15% 상승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격려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지금 아프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아픔을 빨리 덮고 다시 일어서라고 재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괜찮아. 넌 걸을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많이 아프지? 천천히 쉬어라고 해야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부러진 사람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는 건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 걸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실패를 숨기게 됩니다. 다시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으니까요. 나를 믿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혼자서 더 큰 압박감을 느끼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실패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따뜻한 사람들은 격려보다 인정을 먼저 합니다. 면접 떨어진 친구에게 넌 할 수 있어. 대신 많이 속상하겠다. 준비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아깝다라고 말합니다. 성적 떨어진 아들에게 더 노력하면 돼.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잖아라고 말합니다. 프로젝트 실패한 후배에게 다시 도전해봐. 대신 실망스럽겠다. 얼마나 공들였는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추스른 뒤에 격려를 합니다. 준비됐을 때 다시 해보면 어떨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너뛰고 바로 해결책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나서 천천히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로는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빨리 일어나라는 채찍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방이 준비됐을 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실패를 빨리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걸 미덕으로 여깁니다.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실패의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일어선 사람은 다시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실패했을 때 성급하게 넌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인정해 주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속상하겠다. 실망스럽겠어. 이런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될 때까지. 그때 비로소 당신의 격려는 힘이 됩니다. 압박이 아닌 진짜 용기로 전달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높이 뛰라는 채찍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서 쉬어도 된다는 따뜻한 허락입니다. 6번째, 공감이 독이 되는 순간. 나도 그랬어를 절대 먼저 꺼내지 마세요. 친구가 힘든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 어제 시어머니한테 진짜 서운한 말 들었어. 명절에 나만 주방일 시키고 남편은 거실에서 놀게 하더라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여러분은 친구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도 그랬어.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았어. 그때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그리고 10분 동안 자기 시어머니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친구는 아, 그랬구나 하며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힘이 빠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찜찜합니다. 분명 공감하려고 했는데 왜 친구가 맥이 풀린 것 같을까요?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직장 동료가 상사한테 혼났다며 속상해합니다. 위로하려고 말합니다. 아, 나도 그랬어. 저번 주에 나도 똑같이 혼났거든. 그때 내가 얼마나. 후배가 연애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공감하려고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내 남자친구도 연락 잘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웃이 아이 교육 문제로 한숨을 쉽니다. 같이 공감하려고 말합니다. 아, 나도 그래. 우리 애도 공부 안 하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뭐가 문제일까요? 나도 그랬어는 겉으로는 공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가로채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거죠.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하던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공이 여러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친구는 이제 여러분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죠.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대화 패턴을 분석하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어떤 반응이 가장 효과적인지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민을 들어주다가 나도 그랬어라며 자기 경험담을 늘어놓은 경우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의 76%가 위로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중 58%가 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반면 끝까지 상대방 이야기만 들어준 경우는 92%가 이해받았다고 느꼈고 83%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랬어라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이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물론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선한 의도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아파서 힘들다는 사람에게 나도 어제 다리 아팠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픈 사람은 여러분 다리가 아니라 자기 다리가 아픈 겁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고통을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특히 뒤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극복했어라는 말까지 붙이면 더 심각해집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친구에게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겨냈어라고 말하면 친구는 이렇게 듣습니다. 나는 그것도 극복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구나. 뇌과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다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뇌의 보상 중추가 꺼진다고 합니다.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뜻한 사람들은 나도 그랬어. 대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어? 를 묻습니다. 친구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랬어. 대신 헐, 진짜? 그때 내 기분이 어땠어? 엄청 화났겠다라고 말합니다. 동료가 상사한테 혼났다고 하면 나도 그랬어. 대신 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후배가 연애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도 그랬어. 대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대화의 초점을 나로 옮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초점을 계속 상대방에게 두는 겁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방 이야기 속에 머무는 겁니다. 내 경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상대방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경험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방이 끝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너도 그런 적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꺼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를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법을 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뭔가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 조언, 경험담. 하지만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하겠어. 이런 짧은 맞장구만 쳐줘도 상대방은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성급하게 나도 그랬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여러분의 경험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상대방의 시간입니다. 말을 아끼고 귀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공감의 시작입니다. 7번째, 칭찬이 저주가 되는 무서운 순간. 딸이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에 칭찬합니다. 우리 딸 역시 똑똑하네. 역시 공부 잘하는구나. 딸은 웃지만 어딘가 표정이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칭찬했는데 말입니다. 며칠 뒤 딸이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녁을 먹지도 않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엄마는 당황합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저렇게까지 힘들어할 일인가?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후배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칭찬합니다. 역시 너는 일 잘하는구나. 믿고 맡긴 보람이 있네. 후배는 고맙다고 하지만 다음 프로젝트를 맡기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자신이 없어요라며 주저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역시 넌 뭐든 잘하는구나. 역시 대단해.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며 덮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역시라는 말은 겉으로는 최고의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말입니다. 역시 똑똑한 애는 너는 항상 똑똑해야 해라는 기대가 됩니다. 역시 일 잘한 애는 너는 항상 완벽해야 해라는 압박이 됩니다. 역시 대단해는 너는 실패하면 안 되라는 저주가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가 2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역시 똑똑하구나라고 칭찬하고 다른 그룹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 후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역시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의 67%가 어려운 문제를 피했습니다. 실패해서 똑똑하지 않다는 걸 들키기 싫었던 거죠. 반면 열심히 노력했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의 92%는 도전적인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역시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은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졌고 다음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반면 노력했다는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결과를 연결시켜 버립니다. 너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너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정체성을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한번 실패하면 역시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험 성적이 떨어진 딸이 극도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엄마가 역시 똑똑한 애라고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으니 이제 나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구나. 엄마를 실망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후배가 다음 프로젝트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일 잘한다는 칭찬 때문에 이제 매번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 겁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역시 뭐든 잘한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힘든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 따뜻한 사람들은 역시 대신 구체적인 과정을 칭찬합니다. 딸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역시 똑똑한 애 대신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더니 결과가 나왔구나. 정말 대단해라고 말합니다. 후배가 프로젝트를 성공했을 때 역시 일 잘한 애 대신 이번 기획안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더라. 고생 많았어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역시 대단해 대신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해낸 거 정말 멋지다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본질을 칭찬하는 겁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노력을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본질을 칭찬받으면 실패했을 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과정을 칭찬받으면 실패해도 다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가장 깊이 갈망하는 것은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인정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시라는 칭찬은 인정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그 사람을 한 가지 이미지에 가둬버리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는 역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역시 명문대생, 역시 의사, 역시 큰 회사 다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카테고리에 넣고 판단하는 문화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 틀에서 벗어날까봐 불안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진짜 자기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역시를 붙이고 싶어지거든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해주세요. 역시 똑똑한 애 대신 이 문제를 이렇게 풀다니 정말 창의적이다. 역시 착한 애 대신 이렇게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대단해 대신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한 게 정말 인상적이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은 압박감 대신 자신감을 얻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계속 도전하게 됩니다.
진짜 칭찬은 상대방을 높이 올려놓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역시라는 높은 받침대가 아니라 수고했어라는 따뜻한 손길이 진짜 힘이 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장면을 통해 말의 온도를 높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괜찮아를 먼저 말하지 않기. 그래도 근데를 칭찬 뒤에 붙이지 않기. 너는 왜로 시작하지 않기. 미안한데를 입버릇처럼 쓰지 않기. 할 수 있어를 함부로 던지지 않기. 나도 그랬어로 대화를 가로채지 않기. 역시로 상대를 규정하지 않기. 이 7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말은 이미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써온 말버릇을 바꾸는 게 쉬울 리 없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은 괜찮아를 참아보세요. 내일은 그래도를 빼보세요. 모레는 너는 왜 대신 나는 걱정돼를 써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일주일이면 여러분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2달이면 관계가 변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 번 몸에 배면 평생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말 한마디가 차가우면 그 사람은 차갑게 기억됩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을 입어도 말 한마디가 따뜻하면 그 사람은 오래도록 그리워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혹은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러니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따뜻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차가운 바람이 아닌 따뜻한 봄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함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와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사이 쉼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